육부 옛 연인의 등장.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뒷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어머니의 지인이거나 예전 직장 동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연아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난고 허스키한 그리고 소름 끼치도록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아야, 나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몇 년 만인가. 이 목소리. 승기. 오빠? 응, 나야. 방금 서울 올라왔어. 너 계속 찾았는데. 저는 온몸이 굳었고 손이 떨려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미치도록 사랑했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렸지만 결국 초라한 끝을 맞이하게 했던 사람. 아무런 말도 없이 사라져 저를 고통과 배신감 속에 내버려뒀던 그 남자. 넌 어떻게 알았어? 저는 목이 맨 채 물었습니다. 어머님께 여쭤봤어. 내가 결혼한 건 알지만 딱 한 번만 보고 싶어서. 정말 한 번만. 나 너희 집 앞이야. 저는 전기에 감전된 사람처럼 아무 생각 없이 앞문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키가 크고 마른 몸매. 여전히 그 눈빛. 한때 제 심장을 녹아내리게 했던 그 눈빛. 하지만 저는 더 이상 22살의 꿈 많던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비록 계약으로 시작된 결혼이었지만 제 스스로 배신을 용납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 오면 안 됐어.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승기 오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은 모습이 무척 불안해 보였죠. 미안해. 그때 말없이 떠나서.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 부모님 사업이 망해서 부산으로 내려가 막노동하다가 사고를 당했어. 깨어나 보니 모든 연락처가 사라졌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심장이 쿵쾅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움, 아픔, 그리고 산산조각난 기억의 파편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나 결혼했어. 여기 오면 안 돼. 그런데 행복해? 승기 오빠가 애원하듯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말하려 했지만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행복한가? 저와 상혁 씨 우리는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도망치려 했죠. 지금까지도 우리 사이는 이름 붙일 수 없는 모호한 관계였습니다. 제발 그냥 나를 내버려둬. 난 한 사람에게 너무 큰 빚을 졌어. 그 사람을 상처 입히는 일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승기 오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온 세상의 슬픔을 짊어진 듯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섰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실타래처럼 엉켜 있었습니다. 문을 들어서는 순간 거실에 앉아있는 상혁 씨를 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문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그곳에 앉아 있었던 것처럼요. 누구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실처럼 가늘었지만 제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옛날에 알던 사람이요. 옛 연인? 그가 돌려 말하지 않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혁 씨 같은 사람에게 거짓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는 쉽게 속아 넘어갈 사람이 아니었죠. 다시 돌아갈 생각이에요? 그가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전처럼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더 이상 그 사람 사랑하지 않아요. 그저 과거 때문에 잠시 흔들렸을 뿐이에요. 상혁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빚진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알아요. 우린 원래 아무런 구속도 없는 사이였으니까. 아니요.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제가 여기 머무는 건 제 선택이에요.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든 다른 어떤 이유에서든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요. 상혁 씨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마치 안도의 한숨처럼 가벼웠죠.
그날 밤 저는 베란다에 나가 달을 보고 있었습니다. 상혁 씨가 조용히 휠체어를 몰고 제 뒤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저와 함께 조용히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그가 불쑥 말했습니다. 알아요, 연아 씨. 마비가 된 후로 몇 년 동안 진심으로 내 곁에 남아주겠다고 선택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옛 연인은 날 떠났고 친구들은 멀어졌죠. 심지어 친척들마저 나를 피했어요. 당신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천천히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도 그러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여기 남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걸 알아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결혼한 이후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냉소적이지도 슬프지도 않은 진정한 미소. 그 순간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픔이 아니라 설렘이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 휠체어에 앉은 남자를 사랑하기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어머니의 빚을 갚아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신이 제게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동정에 기대지 않고 사는 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두 다리로 설 수 없을 때에도 어떻게 당당하게 서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7부 가족의 배신. 하지만 모든 것이 괜찮아졌다고 생각했을 때 바로 일주일 후 또 다른 비밀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속삭였습니다. 사모님, 박 회장님께서 도련님 몰래 집을 팔아서 개인 빚을 갚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하에서 두 분이 얘기하는 걸 얼핏 들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집을 팔아서 개인 빚을 갚는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리고 왜 상혁 씨에게 숨기는 걸까? 그날 밤 그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저는 조용히 방을 빠져나와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박 회장님에게는 별채 부엌 뒤편에 굳게 잠긴 지하실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아주머니의 말대로 나무 문틈으로 희미한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귀를 대고 엿들었습니다. 내가 말했지, 그 도로변 땅은 최소 80억은 받는다고. 거기서 30억은 은행 빚 갚고 나머지는 우리 셋이 나누는 거야. 상혁이 포함해서 집안 사람 누구도 모르게. 하지만 상혁이가 알면 당장 반대할 텐데요. 그놈이 뭘 알아? 이제 폐인 다 됐는데. 매일 휠체어에 앉아서 내 덕에 사는 놈이 반대할 자격이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박 회장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제 심장을 베는 것 같았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차갑고 무정한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빚을 갚아주고 제가 점잖고 도덕적이라 생각했던 그 남자가 사실은 개인적인 빚을 갚기 위해 아들을 속이고 사리사욕을 챙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더 가슴 아팠던 것은 그가 상혁 씨를 생각 있는 한 명의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용할 수 있고 모든 결정에서 배제할 수 있는 짐처럼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모든 것을 상혁 씨에게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상혁 씨, 사람들은 명예를 지키기 위해 혈육마저 희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상혁 씨는 잠시 멈칫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구도 그래서 안 되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혈육보다 체면이 더 중요하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도로변 땅을 팔려고 하세요.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 빚을 갚기 위해서요. 그리고 당신에게 숨기려고 하세요. 상혁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확실해요. 지하실에서 제 귀로 똑똑히 들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조용히 휠체어를 몰아 자리를 떠났습니다. 3일 후 상혁 씨는 그 일에 대해 다시 언급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가 조용히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준 3억 변제 확인서 아직 가지고 있어요? 네, 아직 가지고 있어요. 버리지 말아요. 언젠가 필요할 때가 올 거예요. 그는 마치 유언을 남기듯 말했습니다. 무슨 계획이라도 있어요? 이 집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누구요? 바로 당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는데요?
당신은 내 법적 아내예요. 결혼 후에 아버지가 미처 바꾸지 못한 부부 공동 명의로 된 재산이 있어요. 당신이 동의해주면 당신 동의 없이는 아버지가 그 땅을 마음대로 팔 수 없게 돼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하면 아버님께서 저를 미워하실 거예요. 이 집안 모두에게 외면당할 수도 있고요. 상혁 씨는 가을 호수처럼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빚진 게 없어요. 하지만 날 구해주고 싶다면 이번에는 정말 진짜 아내로서 내 곁에 있어줘야 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상혁 씨가 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형식을 위해서도 거래를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유일하게 곁에 남은 여자에게 보호를 요청하는 한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다음 날 저는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박 회장님이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는 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눈은 상처 입은 짐승처럼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 연아야, 넌 외부인이야. 내가 무슨 권리로 이 집안일에 끼어들어? 저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똑바로 섰습니다. 저는 상혁 씨의 법적 아내입니다. 저 또한 이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권리가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땅을 파시려거든 적어도 상혁 씨에게는 알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휠체어에 앉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아버님이 틀리신 겁니다. 그는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얼굴이 벌컥 달아올랐죠. 내가 지금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냐? 이 은혜도 모르는 것.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도망치려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머물게 한 것은 상혁 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또다시 상처받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그 일로 아버님께 미움을 받게 된다 해도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팔부 최후의 선택. 그 일로 집안의 공기는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의 복수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이틀 후 저는 위장 결혼 혐의로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익명의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혁 씨는 분노로 얼굴이 파랗게 질렸죠.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제가 그 이름을 똑똑히 말해야 합니까? 다음 날 저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조사는 길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제출했고 상혁 씨도 제 편에서 증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대질 신문이 열렸습니다. 조사실에서 형사가 박 회장님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아드님의 결혼식 직후 며느리의 친모 빚을 직접 해결해 주신 것이 사실입니까? 박 회장님은 잠시 멈칫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소. 가문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였지. 하지만 저 여자는 그 돈을 받기 위해 내 아들과 결혼한 거요. 형사가 상혁 씨를 돌아봤습니다. 남편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혁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연아 씨는 제 법적 아내입니다. 그녀는 떠나려 했지만 돈이 아니라 저 때문에 다시 남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돌봐주었고 심지어 제 가족의 부당한 압박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녀가 위장 결혼을 했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부터 돌아봐야 할 겁니다. 과연 누가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조사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박 회장은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늘 유언장 변경을 발표하겠다. 박 회장님은 상혁 씨를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모든 재산은 다른 친족에게 넘어가고 상혁 씨에게는 단지 매달 1,000만 원의 보조금만 지급하겠다고 했죠. 방 안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결정하신 거군요. 상혁 씨가 물었습니다. 그래. 모든 서류는 공증까지 마쳤다. 소송을 걸 테면 걸어봐라. 상혁 씨는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낮고 느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송 안 합니다.
저는 놀라서 그를 돌아봤습니다. 소송할 필요 없어요. 피도 눈물도 없는 돈으로 쌓아 올린 재산 갖고 싶지 않으니까. 만약 내 인격을 팔아서 그걸 되찾아야 한다면 난 필요 없어요. 하지만 전 여길 떠나겠습니다. 영원히. 박 회장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감히. 그리고 연아 씨와 함께 떠나겠습니다. 저희는 평온함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께 마지막 남은 양심이 있다면 저희를 내버려 두십시오. 만약 계속해서 저희를 방해하신다면 저도 더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방 안은 죽은 듯이 고요해졌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그 남자가 그렇게 강한 말을 내뱉을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다리는 힘을 잃었을지 몰라도 그의 마음과 의지는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더 귀한 재산은 없고 계산과 이익만 남은 가족은 머물 가치가 없다는 것을요.